제3편 인간의 길과 영웅의 길. 홍문연. 천하를 가른 단 한 번의 식사. 우리는 왜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가? 우리 삶에는 종종 운명의 궤도가 완전히 뒤틀리는 결정적 찰나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전쟁터의 포효처럼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몹시 고요하고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얼굴을 한 채 우리 곁에 내려앉죠.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스쳐 지나가는 생각, 혹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따르십니까? 끓어오르는 감정과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차갑게 날이선 이성과 현실 감각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역사의 한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치명적이었던 식사자리, 바로 홍문연입니다. 이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 대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적나라한 욕망들, 자만심과 두려움, 직관과 책략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두 영웅의 운명을, 아니 거대한 대륙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둔 자는 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가?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자는 어떻게 생존의 활로를 뚫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연회장으로 들어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원전 206년 천하를 짓누르던 거대한 제국 진나라의 심장부가 마침내 뚫렸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함곡관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권력의 진공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폭정을 무너뜨렸다는 대의명분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권력 투쟁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한 것은 항우가 아닌 유방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력을 자랑하며 진나라 정규군을 괴멸시킨 항우의 입장에서는 변방을 돌며 빈집털이를 하듯 함양에 먼저 입성한 유방의 존재가 그야말로 눈엣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문턱에 선 두 남자. 한 명은 40만이라는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분노에 휩싸여 진군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불과 10만의 병력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이 불균형한 두 세력을 홍문이라는 작은 분지로 무자비하게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한 유방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본래 유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며 뒷골목의 건달들과 어울려 놀던 평범하고 세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방궁의 화려한 궁궐, 산처럼 쌓인 금은보화, 그리고 수천 명의 아름다운 궁녀들.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유방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그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유방은 평범한 인간의 궤도를 벗어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보물도 건드리지 않고 궁궐의 문을 굳게 봉인한 채 외곽인 패상으로 군대를 물립니다.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심을 다독였죠. 이것은 유방이 갑자기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맹수, 항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뼈저린 현실 감각이 그의 본능을 차갑게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는 순간 그것이 곧 항우에게 자신을 죽일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것임을 유방은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빚어낸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반면
뒤늦게 함곡관에 도착한 항우의 상태는 극도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거록 대전에서 파부침주의 결기로 진나라 주력군 40만을 생매장하며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패왕 항우. 그의 눈에 유방은 그저 자신의 전과의 무임승차한 비열한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촌구석의 건달 따위가 내가 피 흘려 얻은 전리품을 가로채려 하다니. 항우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족적 자존심이 짓밟힌 데서 오는 모멸감이자 압도적인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의 발로였습니다. 여기에 유방의 진영에서 배신자 조무상이 보낸 밀서가 도착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유방이 관중의 왕이 되려 합니다. 이 한마디는 항우의 분노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40만의 초나라 대군은 유방의 10만 군대를 단숨에 짓밟기 위해 홍문에 진을 쳤습니다. 항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타협이나 협상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유방의 목을 치고 그 피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계획만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이처럼 인간의 눈을 가리고 상황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종종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방향을 틉니다. 폭풍전야의 캄캄한 밤, 항우의 숙부인 항백이 몰래 유방의 진영으로 숨어듭니다. 자신의 오랜 은인이자 버신 유방의 책사, 장량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항백은 장량에게 내일 옥석이 함께 불탈 것이니 어서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사적인 정에 이끌린 항백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초안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장량의 천재적인 두뇌가 빛을 발합니다. 장량은 도망치는 대신 이 위기를 역이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당황하는 유방을 진정시키고 항백을 극진히 대접하며 심지어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각본에 따라 항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항우 장군을 배신하겠습니까? 보물에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장군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맹수 앞에서 배를 드러내는 나약한 강아지처럼 유방은 자신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항백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장량의 냉철한 책략과 유방의 놀라운 연기력이 결합하여 항우의 굳건한 분노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항백을 통해 유방의 해명을 전해 들은 항우는 공격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날 유방이 직접 홍문으로 와서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유방은 불과 100여 명의 호위병만을 거느리고 항우의 본진인 홍문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홍문으로 향하는 그 새벽 안개 속에서 유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명확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웅의 체면도, 사내의 자존심도,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알량한 수치심조차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기 위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 이성을 위해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해야 하는 이 잔혹한 자기 통제야말로 훗날 유방이 천하를 품을 수 있었던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저 멀리 살기가 짙게 깔린 40만 대군의 막사가 보입니다. 이제 운명을 가를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연애가 그 막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식탁, 홍문연의 막이 오릅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선 유방은 천하를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의 자비만을 바라는 비천한 노복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항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장군께서는 하북에서
저는 하남에서 진나라와 싸웠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먼저 관중에 들어왔으나 이는 모두 장군의 위세 덕분입니다. 지금 소인배들의 이간질로 장군과 저 사이에 오해가 생겼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항우의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항우는 왜 이 완벽한 기회, 칼만 뽑으면 최대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찰나의 유방을 베지 않았을까요? 흔히들 항우가 어리석어서 혹은 우유부단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이것은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만심이라는 덫의 문제입니다.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관은 귀족적인 명예와 압도적인 무력이었죠.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촌부 유방. 항우의 눈에 비친 유방은 더 이상 위협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꼬리를 만 채 벌벌 떠는 초라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느끼는 값싼 동정심, 그리고 이런 비루한 자를 굳이 내 칼을 더럽히며 죽여야 하는가 하는 귀족적 오만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오만함은 치명적인 환각제와 같습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죠. 항우는 정적을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대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성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에는 항우의 감정적 환각에 취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우의 책사 범증입니다. 범증의 눈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방이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고 민심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에서 유방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 즉 천하를 향한 굶주림을 읽어냈습니다. 저 뱀 같은 자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훗날 우리가 저자의 포로가 될 것이다. 범증은 미리 약속한 대로 차고 있던 옥결을 3번이나 들어올리며 항우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서 유방의 목을 치라는 암묵적이고도 다급한 신호였죠. 하지만 항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범증의 신호를 외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의 처절한 충돌을 목격합니다. 범증의 옥결은 차가운 정치적 이성, 즉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상징합니다. 반면 항우의 침묵은 현재의 우월감에 취한 감정적 낭만주의를 보여줍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바로 이 갈림길에서 증명됩니다.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감정, 특히 우월감이나 자만심이 결정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자신이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현실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감이나 감정은 때로 훌륭한 길잡이가 되지만 그것이 오만함과 결합하는 순간 이성의 경고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범증이 들어올린 옥결은 어쩌면 항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던 마지막 이성의 경보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믿는 영웅에게 인간의 경보음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항우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초조해진 범증은 직접 사륙의 판을 짭니다. 무장 함장에게 건물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유방을 찔러 죽이라는 밀명을 내린 것입니다. 좁은 막사안 챙그랑거리는 쇠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칼끝이 유방의 목을 향해 좁혀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유방의 정수리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홍문연이 역사상 최고의 서스펜스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연회가 가장 노골적인 살육의 무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항우의 숙부인 항백이 갑자기 일어나 나도 함께 춤을 추겠소라며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항백은 춤을 추는 척하며 자신의 몸으로
유방을 가려 함장의 칼끝을 번번이 막아냅니다. 살기와 은혜가 한데 엉켜 춤을 추는 기괴한 풍경. 여기서 유방의 리더십,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증명됩니다. 유방은 압도적인 무력도 화려한 가문도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빚어내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굽히며 항백과 맺었던 그 짧은 인간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항우는 40만의 대군을 가졌으나 가장 가까운 숙부조차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단 100명의 호위병만으로 사지에 들어왔으나 적장의 숙부를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자는 겉보기엔 강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고립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뜻밖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방이 가진 진정한 무기이자 항우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비밀이었습니다. 막사 안의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 대기하던 유방의 신복 벙케가 장막을 찢을 듯이 열어젖히며 난입합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꼬리가 찢어질 듯 분노한 벙케의 등장은 정적이고 숨막히던 심리전에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벙케는 항우를 똑바로 쏘아보며 날고기를 씹어 삼키고 큰 사발의 술을 단숨에 들이켭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항우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내 주군께서는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떠한 포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패왕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인배의 말만 듣고 공을 세운 자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멸망한 진나라의 폭정을 답습하는 짓입니다. 이 벙케의 항변은 사실 유방이 처음에 했던 말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방이 철저하게 몸을 낮추어 동정심을 자극했다면 벙케는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 즉 무인의 기계와 호연지기를 자극했습니다. 항우는 이 야만적이고도 당당한 전사의 모습에 매료되고 맙니다. 무례를 벌하기는커녕 장사로다 라며 감탄하고 술과 고기를 하사하죠. 항우의 내면에 자리한 영웅주의적 낭만성이 다시 한번 정치적 판단을 마비시킨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방 진영의 무서운 팀워크를 보아야 합니다. 비굴함을 담당하는 유방, 책략을 담당하는 장량, 그리고 무력과 명분을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는 벙케. 이들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항우의 거대한 자아를 이리저리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기꺼이 부하들에게 무대를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반면 항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홀로 빛났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완벽한 개인과 불완벽한 자들의 완벽한 연대. 승패의 추는 이미 이때부터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벙케의 난입으로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유방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막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진영으로 도망칩니다. 타고 온 수레와 수행원조차 버려둔 채 험한 새끼를 달려 도망가는 유방의 모습은 천하를 다투는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도 비루하고 처절한 도주였죠. 하지만 여러분, 유방의 이 뒷모습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치욕을 삼키고 내일을 도모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용기일까요? 도망치는 유방의 등 뒤로 유방이 남기고 간 옥구슬을 칼로 박살내며 항우 장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반드시 유방일 것이다 라고 절규하는 범증의 탄식이 메아리칩니다. 홍문연의 진짜 승자는 살려주는 여유를 부리며 자존심을 지킨 항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굴욕을 감내하며 끝끝내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해낸 유방이었습니다. 이 찰나의 식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자존심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가장 화려한 독약입니다. 유방은 그 독을 마시지 않았기에 살아남았고 마침내 천하를 향한 길고 잔혹한 체스 게임의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명을 가른 홍문의 밤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감정, 욕망과 생존에 짙은 그림자를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던 살육의 긴장감이 휩쓸고 간 홍문희 연회장에는 이제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술잔과 식어버린 고기들 위로 항우가 놓쳐버린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죠. 항우는 자신이 승자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유방을 발밑에 꿀렸고 자신의 압도적인 무위를 다시 한번 천하에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이 텅 빈 막사를 초패왕 항우의 몰락이 시작된 출발점으로 기록합니다. 현대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와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항우처럼 내 손에 쥔 알량한 힘과 성취에 취해 세상을 내 발 아래 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회사에서의 작은 성공, 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 혹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얄팍한 우월감. 그것들은 몹시도 달콤해서 우리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오만함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범증의 옥결처럼 무시하게 만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만심에 덫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빛나고 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칠흑 같은 밤 안개를 뚫고 구차하게 도망쳐 나온 유방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그의 몰골은 영웅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비루한 도망자의 등 뒤로 이윽고 새벽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유방은 홍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자존심, 체면, 영웅으로서의 위신까지 모두 불태워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샀습니다. 우리 삶에도 홍문영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날, 내 능력과 진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날, 타인의 오만함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하는 씁쓸한 밤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가슴속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목적을 위해 기꺼이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유방이 보여준 리더십의 위대함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힘에 있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뻣뻣한 참나무는 거센 태풍에 뿌리째 뽑히지만 바람에 몸을 눕히는 유연한 갈대는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일어섭니다. 치욕을 견디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 나의 진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의 다리를 건너는 고귀하고도 처절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기원전 206년 홍문이라는 작은 분지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식사. 그것은 단순히 유방이 목숨을 건진 날이 아니라 인간의 두 가지 길이 격돌한 역사적인 찰나였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자와 살아남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자. 감정에 휘둘려 눈을 감아버린 자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성의 눈을 부릅뜬 자. 오늘 하루 당신의 식탁 위에는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무시하는 오만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이 기나긴 인생이라는 체스판에서
최후의 웃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유연한 자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가장 낮게 엎드린 자만이 가장 높은 곳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홍문연이 찾아왔을 때 부디 항우의 자만심이 아닌 유방의 유연함으로 그 위기를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삼켜낸 그 눈물과 치욕은 언젠가 천하를 품을 당신만의 위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한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